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마. 일본 걸 흉내내서 겨우 여기까지 온 주제에 일본의 명문 대학교 동아리실에서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한 여성의 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즈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화제였지만 저는 그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보게 된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화려한 영상미와 감동적인 스토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찾아 듣게 되었어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어쩜 그렇게 춤과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방과 후 한국어 학원에 함께 다니며 한글을 익혔어요. 낯설고 복잡한 문법이 가끔 머리를 어지럽히기도 했지만 한국어를 배우며 한글로 문장을 쓰고 읽을 때마다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여행 가서 직접 배운 걸 써보고 싶다는 기대도 커졌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해 관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한국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물도 신선했고 댓글로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도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충격적인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일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욕설과 비난이 가득한 글이었어요. 일본은 야만인 나라다. 일본은 망해야 한다. 같은 문장들이 화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저는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본을 미워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글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이었어요. 대부분이 글쓴이의 의견에 동조하며 더 심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역사도 모르는 원숭이 나라다. 일본은 이제 끝났다.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날 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으로 접했던 밝고 화려한 모습이 아닌 어두운 면을 처음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그 이후로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괜히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다고? 그들은 우리 일본을 비난하기 바쁜 나라야. 라며 말이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런 감정은 더욱 강해졌어요. 강의실에서나 동아리에서 가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일부러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친구들이 한국은 요즘 정말 대단하지 않니? 라고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죠.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일본 것을 흉내내서 성장한 나라일 뿐이야. 제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마도 제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대국이고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일본을 모방하며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강의 중에도 가끔 한국이 언급될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경제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성공 사례로 설명했는데 저는 속으로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일본 기술을 따라했으니까 성공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점점 더 굳혀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내 세미나에서 일본과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비판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토론 중에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성장은 전적으로 일본이 제공한 기술과 자본 덕분입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 한국인 유학생이 제 말을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의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키웠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했어요. 일본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무슨 극복이란 말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대신 한국을 비판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경제 위기, 한국의 부채 문제 같은 기사들을 읽으며 제 생각이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도 커졌습니다. 그들이 온라인에서 일본을 비난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더 이상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한국 젊은 세대는 솔직히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이룩한 경제 성장을 자랑하며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SNS에 허영심 가득한 삶을 자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한국을 비난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강의실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한마디라도 거들지 않으면 지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한국과 멀어졌고 제 마음속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혐오감만 남았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제가 선택한 대학은 유럽에 있는 명문대학으로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곳이었어요.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우수성을 다른 나라에서도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저는 당연히 제 실력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교환학생으로 도착한 첫날, 저는 설렘 반 자신감 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동기 학생들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제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반듯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유나였는데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은 이름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솔직히 한국 학생이 얼마나 잘하겠냐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강의 시간에 그녀가 교수님의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는 모습이 신경 쓰였죠. 문제는 그 이후로도 계속됐어요. 팀 프로젝트에서 유나와 같은 팀이 됐는데 그녀는 무슨 일이든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했어요. 영어도 유창했고 자료 조사 능력이나 발표 실력까지 완벽했어요. 그녀와 협업할 때마다 묘한 불편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원래부터 학점도 상위권이었고 일본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었는데 왜 뒤처진 기분이 드는 걸까요? 처음에는 제가 그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과제에서만큼은 유나보다 더 잘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어요. 유나는 항상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교수님들은 늘 그녀의 의견에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일본의 명문대에서도 상위권 성적의 학생인 제가 한국인 학생한테 뒤처질 수 있냐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루는 유나가 발표를 마친 후 교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나가 준비를 잘하긴 했지만 저 내용 대부분은 일본 논문에서 참고한 것 같지 않아요? 한국은 일본 연구를 많이 참고하니까요. 그 말에 유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도 웃으며 넘겼겠죠. 하지만 팀원들의 표정에서 뭔가 묘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나와의 경쟁은 제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학업적인 경쟁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제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고 싶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한국인이 저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제 스스로가 모순 속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유나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한참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내가 지는 이유는 그녀가 나보다 더 노력해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었어요. 유럽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계속될수록 저는 유나와의 경쟁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제 스스로를 믿었던 만큼 그녀를 이기지 못하는 현실이 제 자존심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늘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그런 저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가장 분했던 순간은 중간고사 점수가 발표된 날이었어요. 제 점수도 나쁘지 않았어요. 학점으로 치면 상위권에 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유나는 전체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유나는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았고 저는 그녀의 태도조차도 비꼬고 싶었어요. 스스로의 한계를 느낀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뒤적이고 강의 자료를 몇 번씩 반복해서 읽었어요. 교수님께 따로 찾아가 추가 질문을 하고 과제를 제출할 때도 몇 번이나 고쳐가며 완벽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저보다 더 치밀했어요. 그녀와의 경쟁은 학업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가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 강국이고 문화와 기술 모두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 학생에게 뒤처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나와 함께 진행한 팀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저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결국 유나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었고 교수님은 유나의 발표를 극찬했습니다. 팀원들마저 유나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고립된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유나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는 웃는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즈네, 당신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당신과 함께 공부하면 자극이 돼요.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녀가 저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존심이 더 상했어요. 하지만 경쟁과 패배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교환학생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더 이상 유나를 이기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아니,
애썼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지만 저 자신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강의 후 유나가 저를 포함한 팀원들을 초대해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그녀는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녀가 저까지 초대를 한 게 조금 의외였어요. 솔직히 저는 유나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날 유나는 식사 후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이 일상이었고 고등학생 때는 매일 새벽까지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까지 학원을 다닌다고요? 그럼 잠은 언제 잤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6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죠. 시험 기간에는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도 학업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이야기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접한 사실들은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조차 학원에 다니며 영어와 수학을 배우고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 새벽까지 공부한다고 해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대학 입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 사실들을 읽으면서 저는 유나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지금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그녀를 만든 거였어요. 물론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본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과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나는 분명히 저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유나의 부모님은 그녀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일했고 심지어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 자금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 있던 고정관념이 아주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싫어했던 한국 사람들, 온라인에서 일본을 비난하던 그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경쟁과 희생 속에서 살아왔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어요. 나는 일본에서 정말로 이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그날 이후 저는 유나를 더 이상 경쟁 상대로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성장 배경과 노력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제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유나가 팀원들과 함께 간단한 다과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제는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기였어요.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더 소극적이고 뒤처져 보일 것 같아 억지로라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전통과 현대적 발전을 강조하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첨단 기술과 깊은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점을 부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발표 당일 유나가 준비해온 한국 소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나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이나 케이팝 같은 문화적 성취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싸우고 극복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식민지 시절과 한국전쟁 이후의 복구 과정을 설명하며 한국인들이 얼마나 끈기와 열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나의 말은 어쩌면 제가 그동안 외면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뒤 한 팀원이 유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왜 계속 희망을 잃지 않았나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유나의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유나, 당신은 한국의 발전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나요? 제가 이렇게 묻자 유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일본이 한국에 영향을 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영향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대답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일 텐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유나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들이 일본에 대해 가진 감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 저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싫다거나 짜증난다 같은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정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에 바빴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저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는 불편함과 미묘한 질투는 제게 사라지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유나와 같은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그날도 언제나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며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몰래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유나는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인의 전형적인 모습과 다르지만 어쩌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겠구나. 그러다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유나를 통해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녀를 폄하하려고만 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녀의 배경 속에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발표 준비가 끝난 후 유나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스즈네, 오늘 발표 준비는 잘 됐어요? 마지막이라 조금 긴장되죠. 그녀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쑥스러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준비했어요. 유나는 잠시 저를 보더니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스즈네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스즈네가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하면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을까요? 그 질문은 제게 예상 밖이었어요. 사실 유나가 제가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싫었어요. 아니, 지금도 완전히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아요. 부모님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랬고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게 되면서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유나는 제 대답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 있죠. 스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일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유나가 단순히 저보다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저보다 더 깊고 넓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경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유나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유나가 말한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보았던 부정적인 댓글들이나 일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만으로 한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완전한 애정을 느낀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경쟁 상대나 미운 나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종종 유나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바쁘게 공부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저는 그녀를 보며 조금씩 자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나라든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편견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겠다고요.